북미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통해 밝힌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밝혔던 내용들, 북미 대화 의지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특사 파견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건너뛰고 바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그 점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북에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북측의 호응을 좀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마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평해 주시죠. 핵심은 두 가지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거 국민들한테 이제 보고한 그런 성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소위 말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 그걸 이제 발표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 자체는 사실상 2월 27, 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비핵화 회담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방미를 하신 거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날 소위 말하는 그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었고 여기에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 자체, 거기를 이제 1박 3일 동안 가신 그 노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그런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핵심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북한에서도 당사자 얘기를 좀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명한 기회인 거는 맞습니다. 작년에 없던 역사를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바가 있었고 과거에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북미 간의 문제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빠져라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중재자니 촉진자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이제 워딩 그대로 한다면은 이제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이익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좀 폭넓게 행동을 해라라고. 발언은 세지만 내용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고 당사자로 잘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얘기였지만 어쨌든 당사자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의 지분이랄까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북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는 완전히 빠져라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핵 문제에 있어서도 남한과 같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이야기의 축이 좀 이동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화의 축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고 북한과 미국도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의 핵 문제 국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완전히 좀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큰 틀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다. 지금 국면에서는 좀 답답하죠, 사실은. 뾰족한 카드도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큰 국면에서 봤을 때, 역사의 큰 줄기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방향 선회가 이루어진 거고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중재자가 오지랖이 안 넓으면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매쟁이들 보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양쪽을 하여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한 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이 넓은 중재자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사실상 3월 15일 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제는 제일 부상이 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보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너 중재자 되지 말고 지금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중재자가 아니고 플레이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쪽에 붙어 있는 플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뭐 국무부를 포함해서 볼턴 그리고 이제 일부 여야 의원들 예. 전문가들 이 사람은 한국이 그러면은 지금 중재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 편에선 플레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을 보고 미국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의 일부는 한국을 미국 편에 서 있지 않고 북한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재자는 이것이 최선의 중재자죠. 잘하고 왜냐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표현은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는 한 번 더 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 다만 시한은 연말까지.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긍정적인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같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식화하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연말까지 시한이라고 하는 것에 좀 다각도로 좀 포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가 있는데 예. 두 개 다 좀 연말에 좀 맞춰져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 좀 넘어서 연말 때부터 이제 그 재선 캠페인이 시작이 되죠. 예. 그런 즈음에서 이제 그 전임 대통령들은 아무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만약 빅딜에 가까운 그런 합의를 낸다면은 큰 이제 정치적 성과 재선 캠페인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되겠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시간에서 조금 쫓기는 편인데 예. 2021년 5월 달 되면은 2016년도에 발표했던 5개년 경제 계획의 성과를 발표를 해야 되면 집대성을 해야 되거든요. 2021년의 경제 성과의 집대성을 발표를 하려면 2020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2020년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창당 75주년이 되는 이제 꺾어지는 해이죠. 그때를 대비해서는 어쨌든 2020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말쯤에는 뭔가 비핵화 문제의 가시적인 조치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고 좀 물자가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오고 해서 좀 들썩들썩한 움직임들이 2020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말까지는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도 자립 경제 노선과 자력갱생 네. 얘기하는데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 뭐 그 이상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연말까지는 자신들은 버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좀 표현하면서 미국이 먼저 3차 북미 정상회담 만나곤 싶은데 만나기 전에 미국도 조금 안을 좀 내려놓고 나오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보낸 것이죠. 미국 대선이 북한 입장에서 꼭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선이요. 예. 예, 뭐 그거는 꼭 유리하게 뭐 작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이전에 어떤 성과를 좀 내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 정대진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또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요소가 크고요. 북한에서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오면 그것이 결국은 내년도에 대선에 이제 결정적으로 유리한 이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예.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보통은 이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생필품 가격도 최근에 한 10% 정도, 10%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식량 같은 경우에도 한 60만 톤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고 외환보유고도 뭐 우리 한국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 3, 4분기 정도면 바닥을 드러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얘기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완성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7, 28, 2월 27, 8일 하노이 회담 실패한 이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돌아다닌 데가 바로 그 삼지연, 그다음에 원산, 그다음에 자기네들 백화점 이런 데를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독려를 하는데 자력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제 자립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GDP의 85%를 수출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팔고 그리고 상품을 수입을 해서
최고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건물 몇 개 올리고 지금 5차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1차 산업 얘기하고 있고 2차 산업 보러 다니고 있으면 언제 그 나라가 그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인민들을 갖다가 정말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하겠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빨리 제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어떤 그 이득을 좀 얻어서 인민을 좀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미국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인 문제 이 이해가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2월 전에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바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 교수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말한 대로 연말까지 말 그대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추정을 하는데 북한이 통계가 안 나오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장마당이 정상적으로 작동은 좀 하고 있어요. 환율도 1달러에 한 8,3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출렁거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장마당도 유지가 되고 환율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제재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외화 물자가 들어올지 않은데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 추정하는 이제 가설은 당의 좀 곡간을 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비축해놨던 거를. 그렇죠. 비축해놨던 이제 당의 곡간, 엘리트들의 곡간을 권력층의 곡간을 지금 풀어서 시장을 좀 유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죠. 아직은 가정이고 증명되지는 않은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정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것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손쓸 수 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제재 완화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북한이 정상국가화로 되는데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북한에서는 그 가장 답답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일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지금 상태의 북한의 지도자로 늙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바뀌어야죠, 지금. 그렇죠. 개인적인 언사들을 좀 보면은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럭버럭 화도 많이 내는 것이고 이제 엘리트들은 이제 이게 추궁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든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역설적으로 비핵화 의지는 여전하다. 단 그 방법론이 이제 미국과의 계산법이 좀 다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북러 정상회담 얘기가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성사 안 됐거든요. 이번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작년에는 성사가 안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곧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3월 말에 우리 김창선 그 당 그 부장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모스크바하고 블라디보스톡을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갔다 왔을 때 모스크바를 갈 수도 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졌어요. 단 날짜가 언제가 될 거냐 하는 것만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생일인 4월 15일 이전에는 곤란할 거다. 여러 가지 이제 당의 행사,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사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9일 날, 10일 날, 11일 날, 12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북러 정상회담이 가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블라디보스토크나 또는 모스크바로 가서 북러 정상회담이 가능할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모스크바로 가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면은 짧은 거리니까 사실상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는 9,200km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갈 때가 그 66시간 걸려가지고 엄청 오래 갔죠. 네, 하노이까지 간 거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지금은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면 그 시간이 66시간이 아니라 뭐 그 2배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하기는 제가 힘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블라디보스토크가 가능한데 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달 말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주관하에 1대1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 세계에 그 해당되는 국가들이 뭐
한 6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상급 수반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또는 뭐 총리든 부주석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거든요.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러서 뭐 북러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 북한 제재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크림반도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구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동병상련을 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제재를 좀 적극적으로 해제해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만일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선언 속에 그게 한 줄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뒷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그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